지금 유럽 기상위성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기된 지 20년이 넘은 위성 3기가 한국에서 되살아났고, 이 낡은 장비들이 최첨단 신형 위성보다 예측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놓친 폭풍 변동값을 한국에 복원, 위성만 단독으로 포착했다는 장면은 현장 전문가들도 충격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수십조 원짜리 인공위성이 침묵한 순간, 한국이 되살린 오래된 기체만이 꺼지지 않은 데이터를 내보냈습니다. 과연 세계는 왜 이 되살린 기술 앞에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웃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헬름즈입니다. 유럽 기상위성국에서 25년간 수석 분석관으로 일해온 사람이죠. 저는 한국을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혐오합니다. 그것도 깊은 수준에. 그런데 이 감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결과를 신뢰하며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5월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거든요. 국제기상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8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동아시아 태풍 예측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조율자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매뉴얼을 작성했고, 각국의 기술 담당자들과 진흙탕 협상을 벌였고, 마침내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한국의 한 회사가 공급한 신호 감지 부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0.1초 오차율이라고 보장했어요. 당시 국제 기준은 0.3초였으니까 그들의 부품은 혁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혁신적으로요. 그 부품이 작동한 지 6시간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0.2초의 지연이 발생했거든요. 0.1초가 아니라 0.2초. 단 0.1초의 차이가 전체 경보 시스템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태풍 예측 데이터가 6시간 늦게 전송되었고, 그 결과 필리핀 해역의 3개 항공편이 위험 구역을 통과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6시간은 충분히 재앙이 될 수 있었던 6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한국 회사는 규격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오차라고 발뺌했습니다. 당신들이 승인한 규격이 잘못되었다면서요. 그들의 변명은 정교했어요. 문서, 이메일 증거, 기술 보고서. 모든 것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화살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저입니다. 저는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책받았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최종 검증을 통과시켰잖아라며 제 경력에 첫 흠집이 생겼어요. 작은 흠집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년간 진급에서 탈락했고 국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으며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기술 보고서를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안은 거의 자동으로 거절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만날 때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검증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수치, 모든 보장, 모든 약속에 의심의 레이어를 씌웠죠. 한국은 항상 말이 많다. 이것이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은 거창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것이 제 확신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야 한다. 이것이 제 업무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20년 전에 폐기된 위성 3기를 복원했다고요. 그리고 그 낡은 장비들이 최첨단 신형 위성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요. 또 한국이구나. 또 거짓말을 하는군. 저는 그 뉴스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유럽 기상위성국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가 국제사회에서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미국까지 움직였어요.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의 이 복원 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럽 기상위성국의 국장은 저를 부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가세요. 한국으로. 무엇을 하러요? 그 복원 위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오세요.
당신이 제일 냉정하니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국의 거짓을 벗겨내고 와라. 세계 앞에서 그들을 망신 주고 와라. 바로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겼고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음속엔 하나의 확신만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한국을 이기겠다. 10년 전에 치욕을 씻겠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건 이 출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비행기 문이 열리던 순간 12도의 습한 공기가 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온과는 어울리지 않는 끈기 있는 습도가 목을 조이는 듯했어요. 타라맥을 내려오며 느껴진 낯선 냄새, 기계유, 바다, 그리고 뭔가 모를 불안감이 섞인 냄새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 동안 내 가슴 떨림은 흥분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어요. 나는 사냥꾼처럼 이곳에 온 것이었으니까요.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서자 한국 연구진이 보였습니다. 6명이었어요. 모두 회색 포르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정렬되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그들의 얼굴은 어떤 초조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만난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보통 두 가지 표정 중 하나였습니다. 과도한 열정이거나 숨겨진 불안감이거나.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자신감. 순수한 자신감이 얼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리더라고 보이는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가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한국기상기술연구원의 선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손이 먼저 내 손을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헬름츠 박사. 저는 윤가람입니다. 영어였습니다. 발음은 깔끔했고 문법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억양이었습니다. 윤가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득력도 어떤 간청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정보 전달만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차 안으로 옮겨지며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빠른 속도의 교통, 정돈된 거리. 모두 잘 정비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내 눈은 그 이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균열, 허점, 거짓. 어디선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운전을 하던 한국 연구원이 몇 번 나에게 물었습니다. 비행이 편했는지, 서울의 인상은 어떤지, 호텔은 만족스러운지.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예의 범위 안에서. 하지만 내 눈은 계속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거짓을 찾고, 행동에서 불안감을 찾고, 표정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고요. 윤가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께 먼저 기본 개요를 설명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답변은 냉담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윤가람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경치 위로 위성 이미지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윤가람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폐기 예정이던 세 기의 기상 관측 위성이 있었죠. 각각 2001년, 2003년, 2005년에 발사된 위성들입니다. 신형 위성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개념으로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위성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표면에 흠집이 있었고 일부 부품들이 마모되어 보였어요. 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살짝이지만 이런 것들을 되살린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요? 내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윤가람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무시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배선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2024년 최신 기술로요. 회로도, 센서, 신호처리 유닛, 안테나까지. 외형은 원본을 유지하되 내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뼈에 새로운 살을 입힌 형태죠. 나는 침을 삼켰어요. 내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구를 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20년 된 기체에 최신 기술을 끼워 맞춘다? 호환성, 구조 문제, 리스크, 수백 개의 변수가 있었을 텐데 시험 결과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윤가람이 다음 이미지를 띄웠어요. 데이터 그래프였습니다. 신형 위성과 복원 위성의 예측 정확도 비교표. 숫자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신형 위성 정확도 92.3%, 복원 위성 정확도 96.7%. 침묵이 흘렀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다시 봤어요. 96.7%. 미국의 최신 위성을 4.4%포인트 앞서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단순한 오류 범위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우월성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첫 번째 관찰일 뿐이었으니까요. 실제 현장을 봐야 했어요. 그들의 시설, 그들의 장비,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것은 아직 쉬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교한 사기극의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48시간 뒤 라이브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윤가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문제였습니다. 불안감도 없었고 과신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한 미소.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어요. 내가 한국을 벗겨내려고 했던 복수심이 혹시 나 자신이 벗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호텔 아침은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한국 시간에 적응하기 전에 시차가 나를 깼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위성 시설 방문, 현장 검증, 기술 확인. 48시간 뒤 라이브 테스트. 그때까지 무언가를 발견해야 했어요. 거짓을, 허점을, 숨겨진 부분을.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교통음이 아래층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시. 하지만 그 도시 어딘가에 내가 찾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가람이 호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제복처럼. 함께 온 다른 엔지니어는 이재훈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재훈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연구원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피로감. 그것이 조금은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풍경이 점점 산업지대로 변했어요. 낡은 공장들, 건설 중인 건물들, 회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시설들. 그곳이 기상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차가 정문에 멈춰섰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건물이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2층짜리 회색 건물. 콘크리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틀에는 녹이 슬어 있었으며 지붕의 일부는 파손되어 있었어요. 마치 1980년대 지어진 공장처럼. 나는 작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게 최첨단 기술이 있다는 곳이라고? 윤가람이 내 표정을 봤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로 향했어요. 나도 따라갔습니다. 자신감 있게. 곧 이들의 기만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며 정문을 통과했을 때 3가지가 동시에 나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첫째, 온도 변화였어요. 밖은 차가웠는데 건물 안은 정확히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항온 항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정밀 장비는 습도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둘째, 공기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냄새가 없었어요. 산업용 건물에서 나는 기계유 냄새도 먼지 냄새도 없었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준의. 셋째,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거대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정밀 장비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재훈이 나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들어갔고 정면에 거대한 유리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너머로 위성 3기가 보였어요. 내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위성들은 겉으로는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우주 여행의 흔적, 미세운석 충돌로 생긴 흠집들,
열 손상으로 변색된 부분, 안테나의 손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나는 작은 냉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직하긴 하네.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다니.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배선을 보세요. 윤가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까워졌어요. 유리 너머로 위성의 내부 구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기술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배선이 마치 음악회의 악보처럼 정렬되어 있었어요.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각이 정밀한 각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모든 연결점이 손으로 만진 듯한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하지만 이것은 예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8개월 동안 작업했습니다. 이재훈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랑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사실, 진술일 뿐이었어요. 배선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 설계했습니다. 회로도는 최신 기술로 재편성했고요. 센서들은 모두 2024년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나는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통제실로 갈까요? 윤가람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와 이재훈이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통제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15개 이상의 대형 스크린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신호 강도, 주파수 분석, 기상 패턴, 대기 조성. 모든 것이 동시에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엔지니어들은 아무도 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 같은 방문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위성 3기가 모두 가동 중입니다. 윤가람이 설명했어요. 각각이 동시에 15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초당 기준으로요. 나는 계산했어요. 153, 62만 7천 점, 1분에 2만 7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 이것을 동시에 처리하고 분석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누가 분석해요? 내 질문은 의도적으로 의심스럽게 던져졌어요. AI 알고리즘입니다. 이재훈이 답했어요. 한국 자체 개발 알고리즘이죠. 데이터 정제, 패턴 인식, 예측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깊은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류 검증 시스템은?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테스트해요? 매일 4번씩 자동 검증을 진행합니다. 윤가람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한쪽 화면에서 초록색 체크 마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검증은 매주 2회입니다. 나는 그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결함을 이미 보완했었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자존심이, 편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흥미롭네요. 내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윤가람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이 조금 커졌고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마주친 듯이.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어요. 윤가람은 즉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윤가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48시간 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극저기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위성도 함께 그 변동을 추적할 예정이에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기술의 정확성을 증명할 기회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것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48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한국에게 지게 될까?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테스트 날 새벽 3시,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시계는 0324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면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극저기압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1시간 전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기압이 정확히 928m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형 폭풍의 신호였습니다. 내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실제 시험이었으니까요. 4시간 뒤 나는 통제실에 섰습니다. 벽면에 15개 모니터 중 3개는 한국 보건 위성들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미국의 NOAA 위성, 유럽의 EUMETSAT 위성, 일본의 히마와리 위성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모든 신호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고 각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초당 수십 메가바이트씩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을 쉬듯이 맥박을 뛰듯이 윤가람이 나를 안내했습니다. 모니터 앞 의자로. 이재우는 통제실 중앙에 서 있었고 5명의 엔지니어들은 각각의 터미널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신성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해역입니다. 윤가람이 가리킨 모니터에 기상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일반 카메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이미지였습니다. 커다란 회오리 구조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고 그 중심부는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압이 떨어진 중심부, 폭풍의 심장부였어요. 현재 풍속은 시속 180km입니다. 이재훈이 데이터를 읽었어요. 카테고리 5 사이클론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침을 삼켰습니다. 카테고리 5점, 그것은 세계 최강의 폭풍을 의미했어요. 건물을 파괴하고 나무를 뿌리째 뽑고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폭풍.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폭풍의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위성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가람이 키보드를 눌렀어요. 모니터의 레이아웃이 변했습니다. 4개의 동일한 영상이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NOAA 위성, 유럽 EUMETSAT 위성, 일본 히마와리 위성, 그리고 한국의 보건 위성 K1, K2, K3의 데이터 평균. 4개의 화면이 모두 같은 폭풍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미국 위성의 화면에서 폭풍의 중심부 우측으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약한 신호 변동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래프 기준으로는 0.8도의 온도 편차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기상 전문가라면 무시했을 정도의 작은 변동값이었습니다. 유럽 위성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약 1.2도의 온도 편차를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노이즈노이즈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위성은 아무 신호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건 위성들 K1, K2, K3의 데이터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 신호를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온도 편차는 3.7도였습니다. 미국의 거의 5배. 그리고 그 신호는 단순한 온도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압의 급격한 변화, 습도의 급상승, 풍향의 미세한 전환까지 모두 포착되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의 숨결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였습니다. 이 출장 이후로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신호 변동값이 뭔가요? 이재훈이 설명했어요. 기압이 내려갈 때 폭풍의 중심부는 항상 작은 반사파를 만듭니다. 매우 미세한 신호인데요. 대부분의 위성은 이것을 노이즈로 인식하고 필터링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알고리즘은 그 반사파 안에 숨겨진 정보를 읽어냅니다. 나는 계속 화면을 봤어요. 한국 위성의 신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초마다, 분마다 그 미세한 변동값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이걸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내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내 손은 데스크에 놓인 자료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윤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미널 앞에 앉아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몇 개의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고 같은 데이터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른 알고리즘으로 처리된 데이터였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이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3.7도, 같은 위치, 같은 강도, 같은 패턴. 다시 한 번 더. 나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다른 터미널에서 다른 방식의 검증을 진행했어요. 더 오래된 알고리즘, 보다 보수적인 필터링 방식을 사용한 검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조작했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었어요. 신호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었거든요. 결과는 또다시 동일했습니다. 3.7도, 같은 위치, 같은 강도. 나는 자료를 붙들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도, 얼굴도, 눈도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미국의 최첨단 위성이 놓친 신호를 한국의 보건 위성이 잡았다고? 20년 된 구형 기체가 신형보다 더 정확하게 폭풍을 예측하고 있다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혁명이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윤가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통제실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명 모두.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마치 당신이 마침내 봤군요 라고 말하는 듯한. 나는 그 눈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국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는 이제 혼란 위에 쌓여 있었어요. 뒤흔들린 혼란. 예상하지 못한 혼란. 다시 한번. 나는 또다시 말했어요. 계속 재검증하세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계속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럼 계속 해봐요. 내 목소리는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데이터를 6번이나 재검증했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다른 필터링 방식으로, 그리고 매 번마다 한국의 보건위성이 포착한 3.7도의 신호 변동값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 자존심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검증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7도라는 숫자를, 우측 200km 지점이라는 좌표를, 한국 위성 K1, K2, K3이 동시에 포착하고 있는 그 미세한 신호를. 그 신호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조작도 아니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기술이었어요.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만 계속 빛을 발했어요. 마치 나에게 진실을 보라고, 계속 보라고 강요하듯이. 나는 내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었어요. 곧 아프리카 해역의 폭풍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 위성의 신호는 계속 흐르고 있었으며 나의 편견은 그 신호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나는 호텔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을 그렇게 누워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내 뇌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았거든요. 동일한 결과, 3.7도의 신호, 한국 기술의 우월성, 이 모든 것이 내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입은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너무나 오래되고 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0년간 쌓인 증오, 그리고 그 증오 위에 세워진 자존심. 오전 11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어요. 로엔 스미스였습니다. 미국 기상장비산업협회의 부의장. 내가 지난 15년 동안 여러 국제회의에서 만난 인물이었죠. 온화한 미소를 지은 남자.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숨어 있었어요. 리처드, 잘 지내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해서 더 위험했어요. 그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현장 검증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렇군요. 로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목소리 톤이 변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명확하게. 그런데 리처드, 너는 경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나? 무언가 싸늘한 것이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도 알겠지.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이 뭔지. 그들은 세계 기상위성 산업을 교란하려고 해. 미국,
유럽의 수십 년에 걸친 투자를 무효화하려고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넌 한국의 기술을 검증한다면, 그러면 넌 기업들의 원성을 사게 돼. 우리 업계의 원성을 말이야. 넌 알겠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아래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리처드, 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흠없는 경력을. 그런데 혹시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면? 로엔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끝이 될 거야. 넌 우리의 배신자가 되는 거야.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럽 번호였어요. 유럽 기상위성국의 국장이었습니다. 리처드, 뉴스를 봤나? 무슨 뉴스요? BBC에 기사가 떴어. 한국 위성 기술의 신뢰성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노트북을 켰어요. 빠르게 BBC 뉴스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사를 찾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고 굵은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의 폐기 위성 복원 프로젝트, 신뢰성 문제 제기 미국 업계 전문가들 검증 필요 주장. 그 아래에는 로엔 스미스의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20년 된 구형 장비가 최신 신형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여러 익명의 기상 전문가들의 주장들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 데이터 조작 가능성, 통계적 이상 가능성. 이런 기사가 왜 떴어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넌 알겠지. 국제 정치야. 누군가는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리처드, 넌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아직 검증 중입니다. 검증. 뭘 더 검증해야 해? 넌 이미 모든 데이터를 봤을 거 아니야?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리처드, 난 여기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어. 미국에서도 산업계에서도 모두가 한국이 거짓이길 원해. 그게 더 편할 테니까.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결론을 내릴 겁니다. 공정하게. 공정하게? 국장이 웃었어요.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공정함은 국제 정치에 없어. 있는 건 이해관계뿐이야. 전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통제실로 갔어요. 윤가람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제의 데이터가 정말로 완벽한지, 혹시 어디선가 오류가 없었는지. 통제실에 들어갔을 때 모니터 중 하나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윤가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K 위성에서 신호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데이터 흐름이 끊겼어요. 2분 전부터 통제실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급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마다 다른 명령들이 입력되고 있었고 모니터들은 빨간색 경고 표시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이재훈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호 교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1과 K3는 정상이지만 K2만 문제가 생겼어요. 원인이 뭐예요? 아직 모릅니다. 이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였습니다. 지난 2일간 나는 그의 차분한 태도를 봐왔는데 지금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정확히 한국이 승리하려던 순간에, 정확히 내가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30분이 지났습니다. K의 신호는 복구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 30분 동안 나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모두가 묻고 있었어요. 한국 위성이 망가졌다면서? 그리고 뉴스는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보건 위성 K 고장, 기술 신뢰성 재점검 필요. SNS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혹시 한국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K1과 K3의 데이터도 조작된 것은 아닐까? 나는 모니터를 봤어요. K1과 K3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데이터는 계속 전송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국제사회는 이미 판단을 내렸으니까요.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었어요. KE의 고장을 핑계로 한국 기술이 불완전하다고 선언하는 것. 미국과 유럽의 업계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그러면 내 커리어는 보호받을 것이었어요. 로엔 스미스의 협박도 사라질 것이었고 국장의 압력도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존경받는 분석관이 될 것이었어요. 두 번째 길은 어려웠습니다. K1과 K3의 데이터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K2의 고장이 기술의 결함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한국 기술의 진정한 우월성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 그러면 내 커리어는 끝날 것이었어요. 로엔 스미스는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산업계는 나를 거부할 것이었으며 나는 유럽으로 돌아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봤어요. K1과 K3의 신호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내 입은 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나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한국을 증오했던 것은 사실은 한국을 증오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국을 증오했던 것은 나 자신을 증오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운명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통제실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계음만 있었어요. 여전히 작동 중인 두 기의 위성에서 나오는 기계음. 그 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마치 내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 넌 이번엔 뭘 선택할 거냐? K 고장으로부터 47시간이 지났을 때 세계는 조용해졌습니다. 뉴스는 한국 기술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국제사회는 이미 판단을 내렸으며 나는 호텔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시계는 자정을 지나고 있었으며 내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K1과 K3의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어떤 오류도 없이. 그런데 세계는 이미 한국을 버렸고 나도 그들을 버려야 할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국제회의였거든요.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날. 오전 2시 14분. 통제실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재훈의 목소리가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뭐가? 아프리카에서 극저기압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옷을 입으며 전화기를 귀에 붙였어요. 어느 정도요? 기압이 9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 한 번 숨을 쉬었습니다. 변동폭이 12km예요. 12km입니다. 나는 멈춰 섰어요. 12km. 그것은 폭풍의 중심부가 12km 내에서 극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변동값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신형 위성들이요. 먹통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신호를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K1, K2, K3은 K2는 여전히 고장입니다. 하지만 K1과 K3은 정상입니다. 모든 신호가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30초 안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로 달리면서 나는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았어요. 기상청 위성 데이터, 항공사 정보 시스템, 해양 관측국 신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카테고리 5를 넘는 극초강력 사이클론. 그리고 신형 위성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모니터가 붉은색이었습니다. 미국 위성 화면 검은색, 신호 없음. 유럽 위성 화면 검은색, 신호 없음. 일본 위성 화면 검은색, 신호 없음. 그리고 한국 위성 K1 화면 생생한 초록색. 데이터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K3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세요. 이재훈이 가리켰어요. 메인 모니터에는 아프리카 해역의 적외선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거대하고 검고 절대적으로 무섭게. K1이 감지한 풍속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시속 220km.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해역 상황은 현재 세네갈 해역에 214편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63척의 선박이 운항 중입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14, 63점. 그것은 몇만 명의 인명이었어요. 신형 위성들이 이 폭풍을 감지했나요? 아니요.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신형 위성들은 아직도 이전의 약한 폭풍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극저기압의 급속 심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만약 K1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무엇이 일어났을 것인지. 경고를 보냈나? 이미 보냈습니다. 각국 항공사에, 해안경비대에, 기상청에, 모두에게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K1의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초마다, 분마다 그 폭풍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그 12km의 변동을 포착하며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뭔지.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실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아프리카 해역의 214개 항공기와 63척의 선박에 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국 위성의 신호를 따라갔습니다. 폭풍의 심장부를 쫓아가며 그 12km의 변동값을 관찰하며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동안 K1과 K3은 쉼없이 작동했습니다. 신호는 끊기지 않았고 데이터는 계속 전송되었으며 경고는 계속 갱신되었어요. 214편의 항공기는 한 대씩 안전한 공역으로 이동했고 63척의 선박은 한 척씩 안전한 해역으로 항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 위성의 신호 덕분이었어요. 오전 5시 32분 마지막 항공기가 안전 공역에 도달했습니다. 스크린에 초록색 체크 마크가 떴어요. 214 0점 위험 구역의 항공기 개수. 오전 5시 47분 마지막 선박이 안전 해역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초록색 체크 마크.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도, 이재훈도, 윤가람도. 단지 모니터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K1과 K3의 신호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그 완벽한, 그 거짓 없는 신호. 내 입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 목소리가 나왔어요. 매우 조용하게. 이건 오류가 아니라 기술이다. 나는 그 말을 했어요. 완전히 절정된 목소리로, 입술을 떨리게 하면서.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나를 봤어요. 하지만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나는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크게, 진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있었어요. 진실을, 용기를, 그리고 자신감을. 그 모든 것이 한국의 보건위성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전화를 했어요. 국제 언론사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내가 봤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로엔 스미스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친절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뭘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로엔.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확고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 내 경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는 국제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보건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위성들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요. 제네바 국제회의장. 오전 9시 정각. 회의실의 온도는 21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내 몸은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48명의 국제 기상 전문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내 이름과 직급이 떠 있었으며 마이크 앞에서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할 말 하나가
전 세계의 판단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리처드 헬름즈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나는 배신자가 될 수도,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지금 내 입에서 나올 말들 뿐이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헬름즈 박사, 지난 72시간 한국에서의 검증 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72시간. 정확하게 72시간이었어요. 내가 처음 인천에 도착한 이후로 나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저는 한국기상기술연구원의 보건위성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한국의 보건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숨이 나왔습니다. 의장 옆에 앉아 있던 미국 대표가 몸을 일으켰어요. 나를 향한 그의 표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아프리카 세네갈 해역에서 극초강력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검은 폭풍의 사진. 그 12km의 변동폭을 포착한 한국 위성의 데이터. 신형 위성들은 이 폭풍의 극심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NOAA 위성, 유럽의 EUMETSAT 위성, 일본의 히마와리 위성. 그 어느 것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오직 한국의 보건위성 K1과 K3만이 이 폭풍의 정확한 위치, 정확한 강도, 정확한 변동을 포착했습니다. 내가 다음 이미지를 띄웠어요. 항공기 214편, 선박 63척. 그 결과 214편의 항공기와 63척의 선박이 즉시 안전구역으로 이동했고 수만 명의 생명이 대재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그렇다면 K 위성의 고장은? 나는 준비했던 자료를 띄웠습니다. K 위성의 신호 중단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배터리 전환 오류였습니다. 우주 궤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배터리 교체 시퀀스가 일부 딜레이되었던 거죠. 그것은 기술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약 K1이 없었다면, 그리고 K3이 없었다면 이 폭풍은 214편의 항공기 위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는 말을 마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그 순간 미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기다리세요, 박사님. 당신이 말하는 건 한국 기술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증 6회를 거쳤고 모든 검증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압박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국 기상장비산업협회의 로엔 스미스 부의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터졌어요. 속삭임이 아니라 말의 폭발이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만약 제가 한국 기술을 검증하면 제 경력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BBC를 통해 부정적 뉴스가 흘러나온 이유입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뭘 말할 건지. 회의장 여러분, 저희는 여기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문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로엔 스미스와 BBC 기자 사이의 이메일.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긍정적 뉴스는 삼가해주세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을 더 키워주세요. 그들의 기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미국 대표가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BBC의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것입니다. 위변조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BBC 대표도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은 진짜입니다. 의장이 망치를 다시 내려쳤어요. 이제 명확합니다. 의장이 외쳤습니다.
한국의 보건위성 기술은 검증됩니다. 미국 기상장비산업협회의 부의장은 국제기상협력 정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대표는 자리에 앉았고 다른 국가들의 대표들은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장이 나를 봤어요. 박사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곳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유럽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넌 용감했어. 일본 대표가 악수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업계를 구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대표가 나에게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가람이 있었어요. 윤가람이 나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해. 10년 전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 상처로 만들어진 편견, 그 편견을 깨뜨리는 용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이었어요. 윤가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거든요. 당신은 편견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윤가람이 손을 건넸어요. 나는 그 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10년간 쌓인 증오, 편견, 자존심,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한국을 증오했던 건 한국을 증오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증오했던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오가 끝났어요. 그 회의 이후 정확히 3주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상장비 기업들이 예측했던 미래는 사라졌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도 한국의 보건위성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협의를 시작했으며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재창조 보건 모델을 차기 국제기상 프로젝트의 핵심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결정은 단순한 기술 인정이 아니라 세계 기상 관측 체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나는 호텔방의 창에서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나의 노트북 화면에는 각국의 기상청장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찬사를 담은 성명문들이 떠 있었으며 뉴스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세계가 이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네바의 회의실에서 나온 이후로 나는 내 자신과 대면해야 했거든요. 10년간 쌓인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내가 미워했던 한국이 아니라 내가 미워했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10년 전 그 프로젝트에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순간 내 자존심은 부서졌고 그 부서진 자존심을 복구하기 위해 나는 한국 전체를 증오로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내 상처를 다른 곳에 던져버리려는 절망적인 시도처럼요. 한국기상기술연구원으로 초대받은 건 회의로부터 5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재훈이 나를 공항에서 만났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복수심도 없었어요. 오직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의심받고 거짓으로 몰렸던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향해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윤가람은 새로운 통제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2주 만에 완전히 재정비되었어요. 모니터가 늘어났고 컴퓨팅 파워가 증가했으며 새로운 엔지니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3주 동안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강함이 단순히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집념에 있다는 사실을요. 박사님이 돌아왔네요. 윤가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비난도, 기대도, 어떤 판단도 없었어요. 단지 사실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가람이 가리킨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기상 네트워크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대륙이 한국의 보건위성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세계의 심장이고 그 심장에서 맥박이 나가는 것처럼요. 현재 24개국이 우리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훈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51개국이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4와 51점.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의심받는 국가가 아니라 신뢰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서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한국 기상청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에 있었고, 창 너머로는 한국 전체가 보였어요.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고, 도시의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청장이 말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세계 앞에서 진실을 증언해 주셔서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에 내 진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요. 제네바로 돌아가기 전날 나는 윤가람과 한국기상기술연구원 뒤에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루 종일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한국이 정말로 한국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의 절망이 한국의 형태를 입고 있었던 걸까요? 윤가람은 나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켜고 유럽 기상위성국의 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나의 공식 평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국장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환영한다. 세계는 이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요. 그렇게 한국의 보건위성 기술은 단순한 한 국가의 성취가 아니라 세계 공동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기상청은 한국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차기 국제 기상 프로젝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기후 변화 대응 체계는 한국의 재창조 보건 기술이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간 품었던 증오가 깨졌고 그 자리에 이해가 자리 잡았으며 그 이해가 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한국은 더 이상 원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국제기상협력위원회 앞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건위성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데이터 정확도 향상에 그치지 않았어요. 기후변화 대응 정확도는 40%가 향상되었고 전 세계 기상 관측 네트워크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으며 폐기 직전이던 오래된 위성들이 세계의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결과물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이란 새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것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내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국제 재창조 프로젝트. 폐기된 위성 6기를 한국 기술로 복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증명되었고 그 증명은 실제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프로젝트는 공식화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했고 한국이 기술 주도국이 되었으며 예산은 수십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가 상징하는 바였어요. 과거는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재창조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약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라는 것을요. 내 책상 위에는 한국기상기술연구원에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윤가람의 손글씨로요. 박사님, 당신이 돌아서지 않았어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한국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녁 나는 유럽 기상위성국의 옥상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한국의 보건위성들이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그 위성들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건 새 것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화이팅!